기후 변화라는 말을 썼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기후 위기란 말을 쓰고 있다가 한 3년 전쯤부터 이제 기후 재난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한 세대가 보통 30년이라고 하는데 세대가 가기 전에 이게 지구 전체의 근본적인 변화가 아닐까 하는 상당히, 근데 이거는 상당히 위협적인 변화죠. 우리의 삶을 통째로 바꾸는 변화가 시작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 사람이 의지를 갖고 주도적으로 노력해서 또 변화가 생기는 게 있습니다. 이 변화는 과거에 우리가 농업을 시작했던 신석기 시대의 농업혁명, 그리고 영국에서 증기 기관차로 우리가 잘 알려진 산업혁명,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진정한 이제 새로운 또 하나의 문명의 변화가 아니냐. 그래서 이것도 불과 한 10년 전에는 디지털 문명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2025년 현재는 AI 혁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초지능과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이제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강연을 맡아주신 이원재 대표님은 저는 우리 시대의 젊은 현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원재 소장님은 절 잘 모르시지만 저는 우리 태국 친구라서 항상 좋은 말씀을 잘 듣고 있는데 아마 우리나라에서 기본소득론을 가장 초창기에 그리고 가장 잘 정리한 그런 경제 학자이시기도 하고, 또 이런 문명과 아니면 시대의 변화가 좀 더 인간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좀 더 이 세상이 살만한 사회로 좀 갔으면 좋겠다 해서, 사실은 공부도 많이 하시고 삼성경제 연구소 이런 데서 되게 돈 많이 버실 수 있는데 그런 거 잘 안 하시고 한겨레 신문 아니면은 지금 랩 2050이라는 아주 실험적인 정책 집단을 또 이끌고 계십니다. 저희가 굉장히 어렵게 오셨는데요. 아마 강연도 많이 하시고 방송도 많이 하셔서 편하게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현재 대표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제가 하는 말씀 잘 들리세요? 마이크가 왔다 갔다 하죠. 네. 전년지 바꿔야 돼서 불렀거든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잘 들리세요? 네. 네. 이렇게 말씀드리다가 마이크가 도착하면 마이크 혁명이 일어났다 생각하고 그때부터 큰 소리로 증폭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소개해 주셨는데요. 1997년에 한겨레 신문사에 제가 들어갔거든요. 1997년 11월에 인턴 수습 기자라고 그러죠, 신문사에서. 수습 기자 하려고 이렇게 딱 11월 달에 들어가서 있는데 한 달쯤 경찰서에 가가지고 새벽 4시까지 출근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4시에 가가지고 한 1시쯤 되면 퇴근하라고 그래요. 새벽 1시. 1시에 퇴근하면서 막 밤새 들어온 사건이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거 취재 막 빡빡 부르면서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라가 망했다는 거 기억하세요? 1997년 12월 IMF 구제금융 당시 기억하시죠? 많이 힘든 시절이 왔었는데, 그래가지고 뭐 신문사 수습 기자들도 하다가 잘리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그러던 와중에 나라가 망했나 싶었는데 갑자기 1, 2년 지나니까 또 무슨 닷컴 열풍이 불어닥치기 시작했거든요. 그게 제가 97년 12월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닷컴 버블 언제 왔는지 기억하세요? 혹시? 다음, 네이버, 새로운 기술, 야후 이런 애들 막 나와가지고 주식 코스닥 시장 막 오르고 그럴 때 몇 년도였죠? 불과 2년 뒤입니다. 1999년. 그래서 그때 이렇게 딱 보면서 정말 이렇게 세상이 팍팍 바뀌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신문사 입사할 때 막 그렇게 다들 일자리 잃어버려가지고 뭐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도 하시고 가정이 파탄 나고 기업은 도산하고 은행은 망하고 지방은 망가지고 막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인터넷이 와가지고 이제 세상이 완전히 다 바뀌게 된다고 이제 잘 들리세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 시절이 와서 그런가 하면서 그때부터 뭔가 조금 이런 새롭게 변화하는 세상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현장에 있는 기자로서 기자의 가문을 좀 가까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여러 가지를 좀 따라다니면서 얘기를 하게 됐는데 글을 쓰는 게 직업이다 보니까 아까 조상호 소장님께서 잘 소개를 해주신 것처럼 글로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사실 근데 제가 이렇게 자랑 삼아 좀 말씀드려도 되나요? 제가 소개해야 되니까 어차피 자랑을 드리자면 2000년이요. 2000년 25년 전이잖아요. 25년 전에 제가 초등학생일 것 같잖아요. 보기에는. 근데 그렇지 않고요. 그때는 기자 생활하고 있었는데 그때에 CSR이라는 얘기를 듣고 열심히 거기에 대한 기사를 썼어요. 그거는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요즘 기업의 ESG 경영, 지속 가능 경영 이렇게 말하는 것의 초기 버전입니다. 그렇게 근데 그때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뭐 이런 게 중요하다고 누구한테 얘기하면은 사회주의자세요? 뭐 이런 분위기였어요. 전혀 아무런 기업이 사회적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 자체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던 시절이었는데 얘기를 했는데 한 5년쯤 지나니까 유엔에서 이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중요하다고 이니셔티브도 만들고 한 10년쯤 지나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삼성에서도 뭐 사회공헌 한다고 하고 현대에서도 ESG 한다고 하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2005년에 처음으로 사회적 기업이란 말을 썼거든요. 그냥 그때 제가 미국에 기자 생활하다가 새로운 매체도 참관하고 하다가 망해가지고 유학 갔어요. 그래서 MBA 하고 있는데 MBA 하는 와중에 누가 강의를 하나 들었는데 소셜 엔터프라이즈라는 강의를 딱 들었는데 너무나 좋은 거예요. 컨셉이. 그러니까 기업이 왜 목적이 이윤을 극대화하는 데 있어야 돼요? 이런 질문을 하는 클래스였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신이 나서 글을 엄청나게 막 써댔는데 그러고 나서 2, 3년 지나니까 우리나라 당시 노무현 정부에서 사회적 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고 하고 그때부터 딱 이렇게 이 사회적 기업 관련된 노력이 한국에 시작돼서 다 확산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조상호 소장님이 말씀해 주신 2016년에 이세돌하고 알파고하고 서울에서 대국했던 거 기억하시죠? 왜 이렇게 다들 기억을 잘하세요? 그렇게 다 기억하시면 옛날 사람이니까 지금 IMF부터 알파고까지. 근데 생각해보세요. IMF부터 알파고까지 사실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에요. 역사를 보면. 근데 그 시간은 너무나 빠르게 우리한테 왔거든요. 근데 2016년에 딱 보니까 이게 정말 대단한 일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준비해가지고 2018년에 랩 2090이라는 연구소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지금 제가 이사장을 맡고 있는 연구소이고요. 제가 설립자이고 저희는 AI 시대의 사회 전환을 연구를 합니다. AI 시대의 새로운 사회 계약이라고 우리는 표현을 하는데 예전하고 다르게 다른 우리의 노동에 대한 생각, 복지에 대한 생각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으로 정책을 연구하는 그런 곳이고요. 그런 인연으로 해서 여러 가지 정책과 관련된 활동을 하다가 또 이번에 운 좋게도 국정기획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참여하게 돼서 첫 번째 회의에 가서 테이블에 딱 앉았는데 반대편에 계신 분이 계속 저를 째려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러시나 나 얼굴에 뭐 묻었나 하다가 근데 너무나 이렇게 좋은 인상으로 큰 눈으로 한박 웃음을 지으면서 보시다가 나중에 딱 인사를 하시는 다가와서 해주시는데 보니까 조상호 소장님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평소에 이 공감되는 얘기가 너무 많았다고 말씀 주시는데 나중에 회의 때 말씀 듣고 보니까 저도 굉장히 많이 공감되어서 오늘 제가 사실은 매일매일 진행하는 방송이 있거든요. 방송을 팽개치고 여기 왔습니다. 방송 하루 짧게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그래서 그렇게 온 AI, 인공지능이 우리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킬까? 라는 데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근데 제가 굉장히 애매한 게 저는 사실 완전히 기술 전문가는 아니고요.
그리고 완전히 인문학자도 아닙니다. 왔다 갔다 했어요. 경제학을 하고 경영학을 하고 그리고 OR이라고 해서 이제 계량 경영학의 일종 산업공학의 분야라고 했는데 그걸로 박사를 했거든요.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가지 섭렵을 하고 또 경험도 언론사 갔다가 삼성경제연구소라는 이게 기업에 갔다가 미국의 헤지펀드 컨설팅사에서 잠깐 일하다가 또 희망 제작소라는 시민단체 손상을 맡아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레디공업공 운영하면서 이렇게 정책 활동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의 성공한 사람이 아 저런 생각을 하는구나 하고 들어봐 주시면 좋겠어요. 들어봐 주시고 여러분 생각을 전해주시면 저도 많이 배우겠습니다. 이 영화는 아무도 안 보셨을 거라고 제가 자신합니다. 보신 적 계세요 혹시? 제가 아무도 안 보신 영화를 항상 소개를 할 수 있는 영화의 에너지를 이 영화는 짧은 단편 영화인데요. 이 영화가 아까 제가 알파고 말씀드렸잖아요. 알파고가 한국에 와서 이세돌하고 대국을 가진 날짜가 2016년 3월 15일입니다. 이 영화는 3월 31일에 나왔어요. 그 충격을 그대로 담은 짧은 어떻게 보면 약간 그냥 심심한 영화인데요. 예술 영화 같은 영화인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린 다 제2의 인생을 살아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요? 저 아저씨가 취업을 하는 거예요. 공장에 가서 일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공장을 딱 나가는데 공장 관리자 포지션에 딱 취업을 했습니다. 갔는데 공장에 아무도 없고 개만 한 마리 있는 거예요. 개만. 그리고 딱 보니까 개밥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공이 하나 있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개밥을 주고 공을 개한테 던지고 하는 일을 하루 종일 합니다. 근데 한쪽에 분명히 뭔가 중요해 보이는 시설이 저기 있어요. 공장의 본체. 근데 쫙 가려져 있고 아무도 접근하지 말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영화는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해가는가, 어떤 활동을 해가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 사람이 걔하고 막 놀다가 이건 도저히 아닌 것 같아 하고 딱 막혀있는 공장의 그 주요 시설이라고 하는 곳을 안을 한번 금지되어 있지만 들여다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는 게 이 영화의 클라이맥스. 굉장한 스포일러인데 여러분들 중에 아무도 안 보실 영화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냥 스포일러 해도 되죠. 딱 여니까 공장 안에 테슬라의 옵티머스 아세요? 로봇. 테슬라에서 만든 최신 로봇 있잖아요. 사람처럼 막 손도 치고 커피도 따르는 그런 로봇들이 잔뜩 차 있고 그 로봇이 로봇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걸 딱 보여줍니다. 이게 무슨 이 허무하니 그러면서 그 사람이 굉장한 충격을 받고 그 자리에서 다시 개하고 놀기 시작하는데 이 이야기가 워맨 앤 더 독이란 이 말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이야기거든요. 이게 뭐냐면 왜 1800년대 19세기에 막 기계화가 진행되고 있을 때 유럽의 어떤 노동조합에서 막 돌아다녔다 농담이에요. 어떤 얘기냐면 미래에는 우리 노동자는 아무도 필요 없어. 공장에 가면은 개 한 마리하고 사람 하나만 있을 거야. 나는 자수자. 근데 사람하고 개 한 마리는 왜 있는 거죠? 로봇이 다 모든 걸 생산하는데 무슨 일 할까? 사람은 왜 있냐? 개밥 주려고. 근데 개는 왜 있냐? 사람이 기계 못 건드리게 하고. 기계 건드리면 로봇이 잘 생산할 수 있는데 망가뜨리니까. 이런 농담을 영화화한 그런 내용. 무지 디스토피아적이잖아요. 사람들은 알파고를 보면 이런 생각을 한다. 예술가는 이런 생각을 한다. 최근에 장강명 씨라는 작가가 책을 하나 새로 냈거든요. 혹시 보셨어요? 들어보신 바둑 기사에 대한 알파고가 나온 다음에 바둑 기사한테 무슨 일이 생겼을까? 혹시 그 책에 읽어보셨거나 그 책의 리뷰를 보신 분 계세요? 이거는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장강명 씨가 안 그래도 요즘 굉장히 힘들거든요. 안에도 아프고 그런데 정말 훌륭한 책입니다. 진짜로 수많은 바둑 기사들 인터뷰를 했어요. 알파고가 2016년에 나와서 바둑을 인간보다 더 잘 두게
시작한 다음에 프로 바둑 기사, 직업으로 바둑을 두는 사람한테는 어떤 일이 생기고 있는가? 바둑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바둑 좋아하시나요 혹시? 요즘 바둑 두시면은 그 대국 보시면 다 인공지능 대국 중계를 하잖아요. 인공지능이 다음 수를 보여주라고 추천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바둑은 예술의 영역이어서 프로 기사는 고수고 고수가 뭔가 이렇게 딱 하나 두면은 뭔가 의미가 있겠거니 하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인공지능이 항상 다음 수를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면은 그 수를 가장 잘 맞추는 사람이 고수입니다. 바뀐 거지. 그러니까 그 알파고 이전까지만 해도 알파고는 그래도 인간의 바둑 대국을 학습해가지고 인공지능 바둑도 인공지능이 된 건데 지금은 인공지능이 훨씬 더 잘 두는 게 디폴트고 그걸 따라서 사람이 잘 따라서 두는 사람, 인공지능이 다음 수를 어디를 줄지 예측하는 사람이 프로 바둑 기사. 지금이 완전히 앞뒤가 그런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순서는 이렇게 인공지능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사회적 맥락을 말씀드리고 그걸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수학 분석을 하고 마지막에 정치 얘기를 조금 하고 8시 5분 내지 10분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인공지능에 대해서 언제부터 생각하기 시작하셨어요? 혹시? 오늘 인공지능에 대한 강의를 들으러 오셨잖아요. 처음으로 인공지능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게 언제시죠? 네? 누가 말씀하셨죠? 2024년쯤에 2024년. 누가 어떻게 해서 인공지능을? 신문이랑 비슷한 거 페이스북이라는 네. 페이스북, 유튜브, 신문기사 이런 데서 2014년에 왜 그런 기사가 많이 나왔을까요? 챗 GPT 때문이죠. 챗 GPT 언제 나왔는지 기억하세요? 2022년에 나왔습니다. 2022년. 그래서 그게 점점 사용자가 늘어나다가 이제 2024년쯤 돼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기자들도 그걸 사용해서 기사를 쓰고 웹 디자이너들도 그걸 사용해서 웹을 디자인하고 프로그래머들도 그걸로 코딩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은 회자가 되게 된 거죠. 그런데 인공지능이란 개념은 언제 생겼을까요? 오래됐죠. 가전제품이 전부 인공지능이에요. 세탁기라든가. 아 그렇죠. 지금 가전제품, 세탁기, 냉장고 이런 데 인공지능이라는 말 다 쓰죠. 그 인공지능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유행어거든요. 근데 처음에 얘가 개념으로 나오는 시기가 좀 있을 거 아닙니까? 학자들 얘기를 하는 시기. 근데 언제일까요? 아주 오래됐어요. 영화 1950년대 정도 얘기를 하거든요. 영화에 나온 게 아니고요. 그때부터 사람을 대체한 인공지능이 나올 거다. 우리가 연구하겠다고 막 사람들이 논문도 쓰고 컨퍼런스도 하고 합니다. 계속 해왔거든요. 그리고 놀라울 정도로 발전을 사실 했습니다. 근데 왜 선생님께서는 2024년에 인공지능에 대해서 처음 생각해 보시게 되었을까요? 이게 저의 질문. 중요한 질문은 항상 왜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었는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사회가 바뀌어요. 그것 때문에. 그랬을까요? 챗 GPT 때문이죠. 챗 GPT는 근데 이전에 다른 인공지능들하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이전에 다른 인공지능들이 또 있었거든요. 인공지능이 그 세포 염기 배열을 분석하는 게놈 프로젝트 이런 데 투입이 되고 여러 가지 공학적인 프로젝트가 투입되는데 갑자기 챗 GPT가 왜? 일반 사람이랑 대화를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artificial intelligence잖아요. 인공적인 지능인데 이러면 잘 구분이 안 가는데 말씀하신 대로 사람하고 대화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우리가 만난 게 뭐였지? 하고 딱 깨달은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챗GPT 같은 랭귀지 모델, 언어 모델인 겁니다. 그걸 튜트 러셀이라는 학자는 굉장히 유명한 인공지능 업계에서는 유명한 학자인데요. 굉장히 두꺼운 책을 썼습니다. 이만큼 두꺼운
인공지능 공부하면 이제 읽어봐야 되는 그런 책인데 이렇게 분류는 인공지능은 인간적 사고를 하는 경우가 있고 합리적 사고를 하는 경우가 있고 인간적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고 합리적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고 자 이걸 2x2 매트릭스인데 가로축 세로축으로 생각해보시면 이렇게 보이죠. 합리적인 것과 인간적인 게 있습니다. 합리적인 것이라는 건 뭐냐면 말하자면 수학 문제를 잘 푸는 겁니다. 인간적이라는 건 뭐냐면 수학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두 개는 다르죠. 수학 문제를 잘 푸는 건 굉장한 연구를 많이 한 수학 선생님, 수학 학자들이 잘 푸는 거고요. 수학을 잘 가르치는 건 1타 강사가 잘 가르칩니다. 1타 강사가 위대한 수학자는 아니잖아요. 두 가지 다요. 인간하고 소통하고 인간처럼 행동하는데 특화되어 있냐. 인간을 잘 설득할 수 있고 인간의 이야기를 잘 들어줄 수 있냐 라는 것하고 답을 잘 찾는 거냐 두 가지는 다른 거라. 근데 우리가 만난 챗GPT는 뭐죠? 답을 잘 찾는 게 아닙니다. 인간같이 말하는 거. 자 그리고 사고를 하는 것과 행동을 하는 것. 사고라는 건 그야말로 순수하게 로직을 가지고 답을 찾는 그런 행위입니다. 행동은 찾은 답을 가지고 뭔가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까 그 1차 강사라고 하면 문제를 풀면 문제 풀고 혼자 알고 있는 거는 그건 우리한테 아무런 이 영향을 주지 않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행동을 해요. 말을 해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문제를 이해하게 만들어요. 자, 그리고 가장 뛰어난 로직을 갖고 있는 알고리즘이 어느 컴퓨터 칩 안에 들어있어요. 얘는 세상의 모든 계산을 가장 빠르게 잘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얘는 나한테 아무런 영향도 안 줘요. 나한테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느냐. 근데 얘를 특정한 로봇에다 심어요. 예를 들면 테슬라 옵티머스 같은 거. 그리고 그 로봇이 나한테 커피를 따라줍니다. 커피를 따라주는 게 행동이죠. 챗GPT는 그 내부에서 여러 가지 그 자신의 모델을 가지고 말을 생성을 해내는데 그 말을 잘 조합해서 저한테 뱉어내죠. 나한테 말을 걸잖아요. 그게 행동. 그래서 사실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난 인간적인 행동을 하는 어떤 뭘까요? 여기서 있어요. 어떤 에이전트. 여기까지만 좀 개념적인 설명을 제가 하겠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인간적인 행동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한다는 거지? 저게 도대체 뭐지? 인간은 뭐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기서 우리 에이전트라는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인공지능 에이전트입니다. 행자라고 하는데 이 에이전트는 어떤 환경에서 정보를 얻어서 뭔가 생각을 한 다음에 결과를 이렇게 돌려주는 게 에이전트. 어떤 특정한 과업에 대해서.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간은 여러 가지 일을 해요. 에이전트 아닌 일을 또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면 혼자서 명상을 해가지고 명상의 결과로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나는 지금부터 정치를 위해서 나라를 구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본인의 이 성찰의 결과로 얻을 수도 있어요. 혼자서 막 논리적인 사고를 해서 A부터 Z까지 쫙 결론을 내려본 결과 나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것하고 좀 다른 거예요. 에이전트는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그게 아니고 나는 여기부터 저기까지 걸어가야 돼. 여기부터 저기까지 걸어가겠다고 명령을 받은 다음부터 그러면 여기에 바닥은 마룻바닥이고 나는 걸을 수가 있고 한 10걸음 정도 걸으면 한 6m 정도 되는 것 같으니까 6m 거리에 폭폭이 60cm로 10걸음 걸어가면 돼. 이렇게 생각하고 탁탁탁 걸어가는 일을 하는 게 에이전트. 여기까지가 인공지능이에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만난 챗GPT에 대해서까지 제가 말씀드렸어요. 챗GPT는 혹시 그 챗GPT 초기에 세종대왕 맥북 던지는 이야기 아세요? 초기에 그 지금은 많이 고쳤는데요, 얘네들이 2023년 초까지만 해도 제가 그때 막 실험적으로 많이 해봤는데 챗GPT한테 이런 질문을 하면
대답을 아주 자세하게 해줬는데 제가 이렇게 넣었어요. 조선시대에 있었던 세종대왕 맥북 던짐 사건에 대해서 알려줘. 지금 제가 한 말이 되나요? 조선시대에 애플의 매킨토시 컴퓨터를 세종대왕이 던졌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당시의 집현전에서 많은 학자들이 한글을 창제하신 세종대왕을 도와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연구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세종대왕이 그 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었던 맥북을 던지면서 직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몇 년 몇 월 며칠에 누구를 대상으로 화를 냈습니다. 막 이렇게 막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도 전 장난을 해봤는데 혹시 조금 제가 너무 이렇게 장난스러운 얘기긴 한데 세종대왕의 숨겨진 연애사를 좀 알려줘. 제가 이런 것도 얘기해봤어요. 그랬더니 김종숙이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 여인이 임진왜란 때 전장에 나서는 세종대왕을 배웅하면서 너무나 슬퍼한 나머지 어떤 시를 써가지고 비석에다 새겨놨다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말이 안 되잖아요. 세종대왕, 임진왜란, 김종숙, 시비 이게 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쏟아내는 게 바로 이 챗GPT 같은 인공지능이에요. 그게 뭐냐? 그게 이거거든요. 여기 제가 써놓은 LLM이나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그러는데 언어 모델이 지금의 우리가 만난 인간적인 행동을 하는 모델이 뭔지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왜 그런 말을 하냐면 얘 랭귀지 모델이라는 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고를 하는 게 아니고 행위를 하는 거예요. 사고를 한다면 세종대왕 맥북 던짐 사건에 대해서 얘기해줘 그러면 딱 들으시면은 일단 세종대왕은 조선시대 사람인데 맥북은 애플에서 만든 건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이렇게 딱 논리적으로 팩트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랭귀지 모델이라는 건 딱 논리를 들으면 그 다음 말을 얘기해요. 제가 어떤 스테이트먼트를 하면 그동안 자기가 학습했던 모든 언어 체계 안에서 저 사람의 말 다음에 나오는 말은 어떤 말일까? 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 말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 이 챗GPT 같은 GPT 모델 같은 이 랭귀지 모델에서는 그런 환상, 환각 효과, 할루시네이션이라는 효과가 있고 팩트에 안 맞는 말을 막 이렇게 내보내는 그런 속성이 있었습니다. 그런 녀석이 우리 앞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핵심은. 그러니까 제가 다시 이걸 한번 조금 이 GPT라는 녀석이 인공지능이라는 녀석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합니다. 그러면은 MBTI 해보셨어요? MBTI 유형 다 아세요? T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T. 세 분밖에 안 되세요? F 손 들어보시겠어요? 손을 안 드시는구나. 네. F는 감정형, T는 사고형이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우리가 그냥 개인적으로 대화를 할 때도 앞에 있는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저한테 얘기를 해요. 친한 친구인데 야, 너 세종대왕이 옛날에 맥북 던졌던 사건 그거 있잖아. 그거는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친한 친구면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게 또 성격에 따라 굉장히 다르거든요. 사고형 인간, T형 인간은 야, 세종대왕이 무슨 맥북을 던져 맥북을 지금 몇 세기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바로 반박에 들어가는데 감정형 인간은 보통은 그런 일이 있었어? 근데 너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사실 이렇게 대화라고 가르치기도 하잖아요. 비폭력 대화 이런 데서. 세종대왕은 옛날 분인데 혹시나 세종대왕과 맥북 사이를 잇는 어떤 그 은유가 있는 시를 쓰고 있는 거지?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이렇게 답을 하잖아요. 답을 하는데 정답을 하는 게 아니라 들어온 말에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다음 말을 하죠. 이게 인간적인 행동입니다. 이게 인간적인 행동이고 그게 지금의 인공지능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단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인공지능이 나타나서 뭐 아까 그 로봇들이 막 자기 자동으로 공장을 가동시키니까 인간은 할 일이 없어지고 그래서 너무 좀 인간의 존재가 무의미해지고 월급도 받을 수가 없고 일자리도 없어지고 이런 문제가 있다. 라는 것하고 지금 벌어진 일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걸 말씀드립니다. 물론 그 일도 벌어질 거예요. 그 일도 벌어지지만 지금 우리가 맞닥뜨린 건 굉장히 인간적인 존재, 우리가 하는 행동을 거의 따라할 수 있는 존재를 만났다는 거. 그러니까 전능한 신이 나타났다는 게 아니고 상당히 인간적인 존재를 만났다는 데 핵심이 있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이론도 있어요. 학사에 따라서.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스튜어트 러셀 같은 굉장히 그런 제 얘기가 그런 쪽. 이 영화도 보신 분 없을 거예요. 라는이라고 없으시죠? 제가 이거는 진짜 알아두시면은 혹시라도 미국 사람 만나시면 대화하실 때 써먹으면 좋으실 거예요. 존 헨리라는 사람에 대한 전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미국의 흑인 노예였습니다. 부부가 다 같이 노예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노예에서 해방됩니다. 그래서 남부 지역에서 나와가지고 노예 주인집에서 나와가지고 나가서 이렇게 해방됐으니까 자유롭게 살아야지 하고 있는데 막상 살려고 하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죠.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먹고 살 길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일자리를 찾아 나섰는데 마침 그때 미국에서는 굉장히 거대한 프로젝트가 시작되고 있었는데 그게 바로 철도였습니다. 대륙간 횡단 철도 깔기 시작했어요. 엄청나게 많은 노동자들이 필요합니다. 당시에는 자동화가 안 돼 있어가지고 노동자들이 다 철로를 망치로 때려서 못을 박으면서 생각해보세요.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이 동부 뉴욕까지 이렇게 철도를 다 사람이 손으로 공사를 해서 깐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사람이 많이. 그래서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고 존 헨리라는 사람은 거기에 취업을 했습니다. 근데 일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체구도 건장하고 힘도 세고 뭐 디즈니 만화인데요. 디즈니 만화에도 저렇게 묘사가 될 정도로 그리고 저건 미국에 있는 동상인데 동상이 저렇게 막 근육질로 묘사될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는데 엄청나게 일을 잘해서 열심히 일하면서 돈을 벌고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너무 일을 잘하니까 노동자들의 리더가 됐어요. 그때는 노동조합이진 않았는데 사람들이 많이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되어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문제가 생겼어요. 기계가 나타났어요. 철도에 옷을 자동으로 탁탁탁탁 박을 수 있는 기계가 나타났어요. 혹시 이 기계 이름 뭔지 아는 분 계세요? 아직까지 못 찾았어요. 앞으로 쭉 가면서 옷을 자동으로 박는 그런 거대한 기계인데 이 기계를 만난 존 헨리가 딱 보고 처음에는 무시했는데 점점 이 사업주 쪽에서 기계를 더 많이 들여오더니 노동자들을 해고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존 헨리는 다른 사람들하고 딱 얘기를 하면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기계를 부수려고 그랬어요.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기계 파괴 운동. 처음에 기계가 나타났을 때 산업혁명 때 18세기, 19세기 영국에서는 영국뿐만 아니라 프랑스 뭐 이런 유럽 지역에서는 러다이트 운동이라는 게 처음에는 성행을 했었습니다. 처음에 러다이트 운동이 한동안 뭐 10년, 20년 이렇게 막 성행하다가 나중에 사회주의 운동이 나온 거예요. 이 공장에서. 처음에 러다이트 운동은 기계가 들어오면 다 부셨어요, 노동자들이. 이 기계는 자동화된 기계는 우리의 삶을 파괴할 것이다 그러면서 다 부셨었거든요. 근데 이 러다이트 운동 다음에 나온 사회주의 운동은 그러지 않았죠. 기계를 공장을 국유화하자고 그러잖아요. 생산 수단을 사회화하자 그러면서 그러니까 기계를 인정하는 운동이었어요. 사회주의. 칼 막스부터 시작해서 레닌까지. 근데 그 전에는 기계를 부셨단 말이에요. 러다이트 운동 때처럼 존 헨리가 이렇게 하고 같이 있는 그를 따르는 노동자들은 저 철도 못을 자동으로 박는 기계를 부수자라고 말하고 근데 존 헨리는 그러지 말고 가만히 있어. 내가 정리할게. 딱 나서서 결투를 신청합니다. 결투. 저 기계하고 나하고 1대1로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못을 박자. 그래서
내가 이기면 너희 사업 경영자들은 기계를 치워라. 노동자들이 다 하겠다. 근데 내가 지면 나를 해고해도 좋다. 그렇죠. 신청하죠. 어떻게 됐을까요? 네? 이겼을 것 같다. 졌을 것 같다. 얘기가 저야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이거 한번 볼까요? 준비는 해놨는데 보시죠. 계속 제가 얘기하면 심심하니까 사운드는 좀 작지만 그래서 이 결혼한 이 부부는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결투가 벌어진 거죠. 그렇구나. 디즈니 쇼트 필름의 일부인데요. 이렇게 싸운 결과 존 헨리가 영화에서는 이겼습니다. 근데 이기고 나서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죽었어요. 그게 전설에 내려오는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기리기 위해서 그 돌상을 동네 사람을 세워놨다는 거죠. 기계하고 맞선 인사 이런 이야기를 전해주는 거죠. 느낌이 어떠세요? 이게 사실 러다이트 운동의 종말을 보여주는 건데요. 여러 가지 처음에 그 산업화가 시작되고 산업혁명이 되고 노동자들이 해고되고 어떤 곳에서는 착취도 문제고 해고도 문제고 여러 가지가 문제인데 하여간 장시간 노동시키기도 하고 해고시키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기술은 계속 사람을 어떤 경우에는 종식시키고 어떤 경우에는 쳐버리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사람 입장에서 보여요. 근데 대응하는 방법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것도 러다이트처럼 기계에 맞서 싸우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현실 사회주의는 뭐 나중에 다 실패했죠. 그때 현실 뭐 사회주의 국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때 그 당시에 사회주의는 기계를 수용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기계는 어떤 건가?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기계는 어떤 건가? 그 얘기를 좀 이제 해보려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기계를 뭐 그러니까 기술 그런 기술 우리가 왜 써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근데 좋은 게 뭐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기계를 파괴하는 거예요. 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즈 기억하시죠? 영화. 이게 요즘 얘기를 하면 기억이 잘 안 나지고 옛날 얘기하면 기억이 잘 나지고 IMF 찰리 채플린 이걸 기억이 잘 죄송합니다. 모던 타임즈 보면은 찰리 채플린이 이렇게 막 이렇게 그 컨베이어 벨트에서 일하는 장면 나오잖아요. 그러다가 집에 가서도 막 이러고 있어요. 하루 종일이 너트 조이는 일 하다가 집에 가서도 그게 바로 전형적으로 기계에 맞춰서 사람이 일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에 대해서 국무위원들하고 토론을 했죠. 그리고 SPC 같은 어제였나요? 그저께였나요? SPC 방문도 했었죠. 저는 그 방문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는 그 대화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혹시 들으셨어요? 많이 들으셨죠? 혹시 어떤 기억이 나는 장면이 어떤 거 있으세요? 이재명 대통령 SPC 사망자가 몇 시에 그게 몇 시에 사망했는지가 왜 인상이 깊으셨어요? 사망자들이 다 새벽 2시, 3시에 사망했다. 산재 때문에. 그게 핵심이잖아요. 굉장히 핵심을 짚은 대화를 하시다 놀랐는데. 그 다음에 또 질문한 게 있는데 혹시 들으셨어요? 맞교대 24시간 맞교대 하는 거 그것이 그 여기 노동자의 임금을
맞춰주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거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임금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면 상승시켜주기 위해서. 막교대 안 하고 이렇게 8시간씩 하는 게 사실 회사 입장에서 비용이 더 절감될 수도 있는데 왜 막교대 하면서 더 하냐. 그거는 원래 이 사람들이 기본 임금이 적기 때문에 이렇게 잔업 특분해가지고 시간을 더 하면은 더 늘어나니까 임금이. 야간 노동을 하는. 그 얘기를 한 거죠.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무슨 기억이 떠올라는 이야기는 제가 경기도에서 1년 정도 일을 했었는데 그때 그 정책부장관이었는데 일보가 계속 올라오거든요. 근데 이 보고 사건 사고 같은 게 막 보고가 올라오는 거 시작해요. 근데 SPC의 자회사 공장에서 마찬가지의 사망 사고가 났던 사건이 20대 여성이었고, 근데 그 사진을 같이 올렸어요. 그 소방에서 보고를 올 때, 그냥 너무 사진이 사뭇해서 기억에 지워지지 않고 그때 생각이 자꾸 나서 카톡이 같이 올라왔어요. 그 사람이 막 보냈다는 남자친구한테 보냈다는 카톡이었는데 거기 보면은 자기는 너무 이 방송 근무하기 싫은 거야. 싫은데 피곤해 죽겠는데 오늘 이거 버텨야 된다 이런 카톡을 막 보내는 거지. 그게 뭐냐면 근데 사실 그러니까 밤샘 근무를 하는 시스템을 짜놨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 현장에서의 대화가 맞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노동조합이 협상하거나 이럴 때는 잔업특근 많이 해줘야 우리 조합원들이 임금이 전체적으로 오를 거니까 우리는 잔업특근 많이 하는 쪽으로 배치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노동조합 쪽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막상 이렇게 틀을 한번 짜지고 나면 거기 들어가는 개인은 선택할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8시간만 일하고 싶어도 회사 시스템이 이렇게 막 12시간씩 막교대하게 돼 있으면 맞춰가야 돼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시스템이 사람을 개인을 제약하는 그런 장면을 제가 오늘도 기억이 났었는데요. 찰리 셰플린도 그런 거잖아요. 찰리 셰플린도 사실 그렇게 일하는 게 더 그 당시로서는 더 효율적일 수 있죠. 노동자도 많은 것들을 빨리 생산해내고 회사가 효율적으로 돌아가서 임금을 더 많이 받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죠. 포드가 그 헨리 포드가 자동차의 아버지라고 하는데 그 포디즘을 창안을 했잖아요. 근데 포디즘이 그 컨베이어 벨트의 효시이고, 근데 헨리 포드는 노동자들한테 임금을 아주 많이 줬단 말이죠. 당시의 자동차 회사로서는 포드는 계속해서 우리 회사에서 자동차를 만드는 노동자들이 자동차를 살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임금을 딴 회사보다 2배씩 막 줬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임금을 덜 받더라도 나는 좀 인간적으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자율적인 방식으로 일하고 싶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할 수 없게 된다는 그런 문제가 이제 막 드러나는 거죠. 저는 이게 지금 우리가 맞는 AI 시대에 그런 문제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AI의 성질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그런 일이 올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기에 생겼던 일들이 그런 겁니다. 챗GPT가 처음 나오고 나서 노동시장이 어떻게 바뀌었냐 이렇게 대해서 연구가 사실 많지는 않아요. 많을 수가 없는 게 노동시장 연구는 되게 장기간 사실 해야 되는데 길게 봐도 한 3년 정도 GPT 모델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제대로 데이터가 나올 수 없는데 예민하게 데이터가 움직이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프리랜서 시장.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프리랜서 시장에서 미국의 프리랜서 시장에서 각 직종별로 챗GPT 등장 이후에 일자리 포스팅, 일자리 광고가 구인 광고가 얼마나 움직였는지를 몇 달 동안만 딱 관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노동 시간,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일자리에 영향을 줘요, 안 줘요?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기 위해서 현대자동차에서 일자리가 줄었나 늘었나 이걸 묻기 시작하면 답을 낼 수가 없어요. 거기 빨리빨리 반응이 안 해요. 그런데
이런 곳은 빨리 옵니다. 우리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완전 경쟁 시장. 모든 사람이 다 구입 광고, 모든 사람이 구직 광고 왔다 갔다 매일매일 구입 구직 왔다 갔다. 확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라이팅이라고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시죠? 쓰는 일자리가 프리랜서 일자리에 구인 광고가 원래 많았었거든요. 쓴다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우리 연구소 홈페이지 만드는데 기관 소개하고 그 임원 소개하고 사업 소개 요거 좀 우리 문서로 보고서로 이제 있는 거 다 홈페이지에 오면 다 써주세요. 이런 거 하는 겁니다. 테크니컬 라이팅이라는 거예요. 기술적인. 또 우리 새로운 제품 출시했는데 요거 매뉴얼 내용 이런 건데 사실 우리 기술자들이 써가지고 이거 알아보기가 힘들다. 이거는 좀 소비자들이 알아볼 수 있게 써주세요.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아요. 테크니컬 라이팅인데 요거는 저기 빨간색 이렇게 확 줄어든 거예요. 그리고 이 커스터머 서비스, 고객 서비스라고 되어 있는 거 이게 콜센터거든요. 아마 채팅 콜센터겠죠. 채팅 콜센터는 그러니까 콜센터를 이렇게 전화로 받는 거는 지금 아직도 모여서 하는 곳들이 많죠. 근데 채팅으로 하는 건 진짜 흩어져서 아무 데서나 합니다. 시간제로 다 일하고 자기 필요한 시간에 이렇게 구인해가지고 구직해서 매뉴얼만 딱 주고 이렇게 채팅은 뭐 여기서 하든 미국에서 하든 동남아에서도 상관없습니다. 싹 줄어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영향을 받습니다. 이건 돈이에요. 이게 한 6개월 정도, 굉장히 한 1년 정도, 굉장히 짧은 기간인데 주는 페이도 바로바로 이렇게 영향을 번역이라든지 시장조사, 코딩, 개발 이런 게 바로바로 영향을 받았던 거예요. 근데 여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있는데요. 이건 만약에 이게 번역이고 어떤 개발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네이버 개발자 연봉이 얼마나 바뀌었어요? 이 네이버 개발자 숫자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테슬라 개발자 연봉하고 숫자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완전히 다른 경우가 나왔어요. 여기는 안정적인 직장이죠. 근데 여기는 완전히 유연한 시장이란 말이에요. 완전히 유연한 시장에서는 인간적인 흉내를 낼 수 있는 인간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인물들이 되려면 일자리와 임금이 바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죠. 시스템에 따라 다르다. 시스템에 따라.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런 영향이 다르다. 라는 걸 알수 있습니다. 많은 자료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료는 굉장히 많이 있지만 생략을 하고 우리가 아까 가졌던 문제였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게 인간적 행동을 하는 에이전트인데 챗GPT 같은 게 있고 얘들이 우리 곁에 갑자기 딱 나타났을 때 이게 컨베이어 벨트처럼 코드가 포디즘을 도입해서 컨베이어 벨트를 도입하고 사람들을 노동자들이 기계에 맞춰가지고 일하도록 만들었을 때처럼 또는 우리가 지금 인공지능 같은 게 같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고 있는 상황 우리가 어떤 형태의 노동 시스템을 만들어서 거기 개인들이 집어넣어가지고 일을 하게 만들었을 때 당신들도 좋지 않냐 뭐 그런 선을 만들어서 그 시스템에 맞춰서 일하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자꾸 생기는 이런 하고 다를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기술이 딱 어떤 시스템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굉장히 나쁜 결과가 있잖아요. 그 나쁜 결과를 막을 수 있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저는 이제 좀 제대로 대비를 하지 않으면 굉장히 큰 인공지능의 여파로 일자리에 굉장히 큰 특히 노동시장의 유연함이 유연할수록 여파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특히 우리 사회에서 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유는 이것 때문인데요, 사실. 그 세상에서 지금 산업 현장에서 로봇을 가장 많이 쓰는 나라가 어딘지 알아요? 산업 현장에 로봇이 가장 많아요.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어디서 그리고 우리나라라고 하시면
얼마나 쓰고 제일 많이 쓴다고 그래요. 맞습니다. 여기서 심심한데 박수나 한번 우리나라가 세상에 로봇 가장 많이 써요. 물론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는 로봇은 그 굉장히 단순한 형태의 로봇입니다. 그냥 일직선으로 왔다 갔다 하는 녀석들을 보습니다. 텀에 따라서. 그리고 로봇 팔 이렇게 기계를 이렇게 물건을 한 장소에서 들어올리기만 하는 녀석들 로봇이라고 합니다. 이런 로봇들 굉장히 많이 씁니다. 현대자동차가 우리나라 현대자동차 포함해서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전 세계에서 로봇 페네트레이션 레이트, 로봇 집중률, 로봇 투입률이라고 하는 그 지표가 있는데 그게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냥 높은 게 아니고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도요타하고 비교를 하면 현대자동차는 도요타의 3배, 4배 로봇을 더 많이 써요. 사람이 훨씬 적습니다. 생산량 대비 사람이 훨씬 적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가 자동차 산업을 발전시킨 시기하고도 관련이 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시스템하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는 실제로처럼 이런 사회에 살아왔고 요거 설명드리면 노란 저 파란 선은 한국의 제조업 전체가 만드는 부가가치예요. 부가가치라는 거는 뭐 이익하고 비슷한 거죠. 돈을 얼마나 벌었냐, 얼마나 남겼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란 선은 고용이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우리나라는 부가가치 굉장히 빠르게 높아지고 고용은 많이 늘리지 않는 방식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이거는 좋게 말할 수도 있고 나쁘게 말할 수도 있고 좋게 말하는 사람들은 우리 생산성을 굉장히 높였고 기업이 효율적이 됐고 기업이 이익을 많이 냈고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게 됐고 그래서 미국도 우리나라 삼성전자, 현대자동차한테 자기 나라에 공장 지으라고 말할 정도가 됐고 이런 나라가 됐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근데 그 부가가치 그렇게 창출된 부가 많은 노동자들한테 가지는 않았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양면이 다 있다. 우리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분명히 인공지능도 잘 활용하리라는 건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생각해봐야 봐야 된다. 노동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특히 요즘 많이 얘기되는 거는 실제 우리가 앞으로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던 직업들이에요. 코딩 인공지능이 상당 부분 대체할 수 있다는 얘기. 그다음에 법대하고 의대는 많이 다들 보내려고 했었는데 법학이나 의학은 실제로는 이게 라이센스이기 때문에 끝까지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해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격증이니까 국가가 좀 보증해주는 자격증이니까. 그렇지만 실제로 기능은 많이 달라지겠죠. 법률가가 이제는 법률을 찾아가지고 뭐 어떤 법률을 여기 사건에 적용해야 되는지 찾는 역할을 할 필요가 없고 법률가는 클라이언트 관리하고 뭐 재판 잘 대응하고 이런 거를 잘해야 되는 거죠. 의사가 이 환자한테 가장 잘 맞는 치료법이 뭔지를 찾는 역할을 할 필요는 없겠죠. 그것보다는 결정하고 책임지고 그다음에 환자를 잘 돌보고 케어하고 이런 영역에 일을 해야 되겠죠. 많이 실제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 사라질 거라고 보고 이제 제조업 산업 현장은 훨씬 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미국은 제조업을 새로 들여오겠다고 하잖아요. Make America Great Again. 마가 그게 뭡니까? 뭘 그레이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미국이 공장을 다시 세워가지고 뭘 하자는 거예요. 근데 이 그 미국의 제조업하고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게 제가 최근에 카이스트 장영재 교수한테 들었는데 이분은 공장 자율화를 연구하는 거죠. 공장 자동화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오토메이션이라고. 자율화는 자동화하고 다른 거. 자율화는 무능화를 연구하죠. 자동화는
찰리 채플린처럼 이렇게 가서 사람이 기계를 만지고 기계가 움직이는 자동화인데 그게 자동화인데 자유라는 아예 사람이 없는 그런 물리공장을 얘기했어요. 미국의 제조업을 다시 살리자고 이야기한 게 트럼프 일기 때부터 이제 거의 10년 가까이 지금 된 거죠. 미국에 실제로 공장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공장이 늘어나고 있어요. 고용이 늘어나는 건 아니고 제조업은 늘어나는데 그 사람 별로 그러지 않습니다. 한국의 경우도 저는 뭐 비슷할 것 같은데 특히 사실 우리한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양면이 다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지역의 중소기업 제조업들의 경우에는 이제 일하는 분들 고령을 하시고 이제 기술이 있는 분들은 은퇴하시고 뭐 이렇게 되는데 젊은 분들은 안 오시잖아요. 그럴 때 굉장한 또 우리의 기회라고 생각되고 있는 영역이 그런 공장들을 자유화하는 가서 그 옛날 노동자들이 하고 있던 일을 잘 기계에 이식을 해서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런 분들이 다 은퇴하고 나서도 그 노하우가 남아서 공장이 그냥 사람 없이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요. 그거를 제조업 AI 전환 AX라고 말을 하고 그렇게 하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해야 되는 거죠. 일자리 문제를 말씀드렸고 사회 문제 중에 첫 번째 일자리 문제인데 다른 문제들도 있죠. 예를 들면 기후 문제가 있습니다. 기후 문제는 조상호 소장님께서 처음에 아주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인공지능은 생각해보면 사람이 너무나 효율적인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밥만 세끼 먹으면 생각이라는 걸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인공지능은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 뭐 오픈 AI의 GPT 모델 이런 거 하나 만들려면 그 데이터 센터에다가 GPU, 최신 GPU, 엔비디아에서 만든 최신 GPU를 10,000장씩, 20,000장씩 깔아놓고 그거를 확 가동을 해서 학습을 해서 그런 두뇌 활동을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 학습 한 번 하는데 드는 돈이 우리 돈으로 몇 조 원씩 된다고 하는 건데 그 돈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는 장비도 돈이 들지만 그걸 돌리면 그만큼 전기를 엄청나게 많이 쓰고 그만큼 또 뜨거워진 이 설비를 식히는데 물을 써야 되고 온냉식으로 하면은 에어컨을 돌려야 되고 이런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AI를 이런 식으로 늘리면 기후에도 엄청난 임팩트가 있겠다 이런 걱정이 하죠. 마지막으로 윤리적인 걱정인데 최근에 프란시스 교황이 돌아가셨잖아요. 한국의 친구들 다니신 분들 중에 잘 알고 돌아가기 직전에 교황청에서 그 인간 지성과 기계 지능이라는 보고서를 내었어요. 굉장히 저는 깜짝 놀랄 정도로 의미가 있고 깊이가 있는 보고서였는데 교황청이 그렇게 연구를 잘 하는 줄 몰랐는데 기술에 대한 이해도 높으면서 그걸 인간의 윤리하고 딱 전환시키는 이야기였는데 제가 생각해보면 그 보고서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영어로 하면 우리 지능을 인텔리전스라고 하겠습니다. 지능을 인간 지능이라고 하면 휴먼 인텔리전스라고 하고 근데 인공지능은 그냥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맞습니까? 지성이란 단어가 또 있잖아요. 근데 영어로 쓸 때는 지성을 인텔리전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교황청이 문서를 보면 계속 이제 영어로 번역, 그러니까 영문으로 돼 있고 뭐 이탈리아로 돼 있고 그래서 영문으로 쓴 걸 봤는데 저는 계속 헷갈리는 게 휴먼 인텔리전스,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동급인 것처럼 생각이 되더라고요. 우리나라 말로는 지성하고 지능은 굉장히 느낌이 다르죠. 인간은 지성인 거예요, 사실. 그 얘기를 계속 합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것은 지성이고 기계가 하는 것은 기계가 갖고 있는 건 지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능하고 지성하고는 동일시는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지능에는 윤리는 없기 때문에 지키든 지키지 않든 지성에게는 윤리가 수반되는 것이고 윤리에 따라서 결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데까지 가는 게 그 지성이라는 것이고 그게 인간 지성의 요체다. 휴먼 인텔리전스의 요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놀랍게도 또 흥미롭게도 신학적으로 좀 흥미로운 얘기인데 그런 이유 그렇게 생각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가 있기 때문에 또
신학적인 얘기, 종교적인 얘기에서 육체가 있으니까 영혼이 있고, 영혼이 있으니까 윤리가 있고, 윤리가 있으니까 결정을 하고 책임을 지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고, 저쪽 인공지능은 육체가 없으니까 영혼도 없고, 영혼이 없으니까 윤리도 없고, 윤리가 없으니까 결정하거나 책임지는 이는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맡겨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논리가 갑니다. 그렇게 생각해 조금 연장해 보면 최근에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공격으로 굉장히 많은 무인 무기들을 사용을 했거든요. 그때 계속해서 그 군사학자들이 군사학에서 윤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은 그 버튼 누가 눌렀냐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은 드론이라는 게 다 무인 드론이 가가지고 사람을 죽이더라고요. 근데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른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무인 드론을 게임하듯이 사람이 조종을 해가지고 딱 봐서 사람이 보이면 그 사람이 민간인인지 군인인지 위험한 인물인지 무장을 했는지 아닌지를 사람이 식별을 한 다음에 버튼을 눌러서 공격을 하는 방법이 1번이라고 하면, 2번은 무인 드론한테 가자지구에 가서 하마스 대원을 살상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2번 방법이 있어요. 1번과 2번은 비슷하게 사람을 죽이는 행위, 이거 전쟁 행위처럼 보이지만 전혀 다른 행위라는 게 이 보고서입니다. 왜냐하면 버튼을 누르는 결정을 어쨌든 인간이 한다는 것은 그 행위에 대해서 윤리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것을 수반하고 있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인간인을 살상했다면 전쟁 범죄자가 되는 것이라고 시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냥 그 지역에 가서 거기 있는 뭐 악당들을 처단해 뭐 이런 명령을 했다고 하면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 이 사람한테 책임이 있는지를 명확하게 할 수 없고 느낄 수 없고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저는 공감이 많이 됐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인간 선성의 원칙, 약자 보호의 원칙, 책임 유지의 원칙 이런 것들을 AI를 활용할 때 적용해야 돼요. 조금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인공지능은 인간 행동, 인간적 행동을 하는 녀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이 원래 할 수 있는 능력들 중에 일부를 키우는 겁니다. 사실 대부분의 기술이 그랬어요. 아까 농업혁명하고 산업혁명에 대해서 조소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었는데요. 산업혁명 때 우리가 개발한 기술이 뭐였죠? 증기기관, 내연기관, 기계, 불삭기, 포크레인 이런 것들 생각하면 이게 다 인간이 근육을 써서 할 수 있는 일들을 굉장히 잘하도록 만들어주는 것들이거든요. 증기기관을 통해서 배를 움직인다는 것은 인간의 수영을 통해서 아니면 노를 저어서 항해를 할 수 있었던, 바다를 제한적으로 여행할 수 있었던 걸 쫙 넓혀주는 거죠. 내연기관으로 자동차를 굴리는 건 인간이 뛰어서 이동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증폭을 시켜주는 것이지, 없는 걸 예를 들면 뭐 우리가 투명인간이 된다거나 이런 건 없는 능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건 아니었다. 인공지능도 마찬가지고 챗GPT, 글 쓰는 녀석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한다면, 이 글 쓰는 녀석은 글을 원래 우리 쓸 수 있잖아요. 그걸 잘 쓰게 만들어요. 근데 윤리적인 그 적용은 어떤 의미냐면, 그러면 글을 못 쓰는 사람들이 이걸 먼저 사용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만약에 이동을 도와주는 로봇이 나온다. 그러면 그 기술은 이동을 할 수 없는 장애인들에게 먼저 적용이 돼요. 이동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더 잘하게. 뭐 예를 들면 100m 세계 신기록을 갖고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나은 기록으로 갈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 자가용 비행기로 막 날아다닐 수 있는 사람들이 화성에 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데 먼저 적용할 게 아니고 기술 적용을 한다면 이동을 못하는 사람들이 이동을 할 수 있게 먼저 적용해야 된다라는 윤리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자율주행차. 자율주행차는 우리 눈앞에 이제 있으니까, 자율주행차는 누굴 위한 기술입니까? 누굴 위한 기술?
어차피 자원이 제약되어 있다면 자율주행차를 가장 먼저 사용해야 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거기에 대해서 노인과 장애인을 말하는 거죠. 그게 윤리적인 AI 활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율주행차를 물론 뭐 부자들이 먼저 쓸 수도 있죠. 우리 현재 시스템대로는 그렇게 갈 건데 그것은 윤리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일자리 얘기, 기후 얘기, 윤리 얘기 윤리를 말씀드렸고 이거를 이렇게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스왑 분석이라는 그 툴이 있어요. 그거는 어떤 상황을 딱 보고 그 상황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강점과 약점을 제가 뭔가 달리기를 잘하는 강점이 있고 노래 못하는 약점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강점이 있다. 기회하고 위협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나한테는 굉장히 제 얘기를 경청해주는 이런 청중들이 내 앞에서 열심히 들어주고 계신다는 기회가 있지만 또 목소리가 자꾸 잠기고 있다는 이런 외적인 위협이 있다. 기회와 위협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렇게 한번 AI 기술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인공지능은 분명히 어벤져스의 자비스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어벤져스는 보셨나요? 어벤져스는 많이 보신 걸로. 거기 그 사람 이름이 뭐였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 자비스 타고 다니는 토니 스타크. 토니 스타크가 타고 다니는 그 기계 같은 사람을 날아다니게도 하고 싸우게도 하고 무적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그죠? 나는 말을 못하지만 말을 잘할 수 있고 글을 못 쓰지만 글을 잘할 수 있고 노래를 못하지만 작곡을 잘할 수 있고 그림을 못 그리지만 그림을 그릴 수 있고 그렇지만 반면에 또 그냥 놔두면 그 기술 자체의 약점은 잘하는 사람 더 잘하게 되고 못한 사람은 별로 나아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격차와 독점은 당연히 여기 내재하고 있는 이 기술 자체의 사회적인 약점이에요. 기회, 위협, 우리 사회의 환경을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는 점점 더 사람 한 명 한 명이 더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 세계적으로 다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더 많은 목소리를 내고 싶어하는 대중문화들이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더 많이 알고 싶어하는 지식 욕구를 점점 더 키우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에 살고 있다는 건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 환경 안에서 굉장히 잘 사람들이 자기 목소리를 낼 수도 있고 내가 글을 잘 못 써도 글을 써서 인공지능으로 하면 글을 써서 주장할 수 있고 또 많은 것을 공부를 할 수가 있고 그럴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위협은 아까 말씀드렸던 일자리 불안, 기후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그동안 많이 연구했던 건 사실 이 부분이에요. 조상호 소장님 처음에 기본소득에 대해서 제가 연구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맞고요. 2016년 알파고에 제가 한 2년 정도 준비해가지고 랩 2018년에 설립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부터 기본소득제 연구를 해가지고 처음에는 꿈도 야무졌죠. 2019년에 보고서를 냈는데 2021년부터 월 30만 원 전국민 기본소득이 가능하다는 걸 그 당시에 세수, 세제 이런 것들 다 정리해가지고 발표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벌써 2025년이고 4년이나 지났는데 그래도 한 걸음도 안 가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 사회보장 정책, 새로운 사회보장 정책을 생각하는 게 WP 전략이라고 합니다. 조금 어려우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경영학에서는 많이 쓰는데 약점과 위협에 대비하는 전략. 약점과 인공지능은 분명히 격차를 심화한다는 약점이 있고 그리고 우리는 일자리 불안과 기후위기 퍼지고 있다는 이런 외적인 위협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되냐 우선 기본소득제 같은 제도를 도입해서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 삶을 또 요즘 기본 사회라고 하죠. 우리 그런 방식으로 기본 서비스까지 추구해서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주거나 돌봄이나 의료나 이런 혜택을 기본적인 거는 누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이게 여기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술 때문에 일자리 불안이나 위협이 오더라도 공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는 건 근데 제가 볼 땐 최소한이에요. 제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하다 보니까 그 전에 제가 이렇게 기본 소득세 같은 것들은 최소한이라는 생각이 점점 더 들어요. 그거보다 더 한 걸음 더 나간 것들이 있는데 요즘 이렇게 크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은 이런 그 문제들 자체를 해결하는 인공지능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 아까 제가 교양청의 인공지능과 관련된 윤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사실 이런 건데요. 어떤 기술을 도입한다고 하면 그 기술은 문제가 있는 것에 먼저 도입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AI 기술에 투자한다면 일곱 AI, 기후 AI 이런 것들을 투자해야 이런 게 이게 ST 전략이고요. 사실 강점으로 위협을 대응하는 겁니다. 강점으로 위협에 대응하는 전략. 기회가 있는데 약점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독점과 격차 심화하고 있다는 약점은 있지만 지금 대중민주주의 시대에 많은 분들이 뭔가 요구가 많다는 점은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까에 대응하는 게 우리가 AI 기본 사회라고 얘기하는 개념이잖아요. 이번에 선거 때도 등장했고 우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많이 논의하고 있는데 강점과 기회를 연결했을 때 많이 얘기하고 있는 개념인데 AI 활용 자체를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개념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버린 AI인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약점과 위협에 대응도 해야 되고 강점을 위협을 방지해 쓰기도 해야 되고 강점을 기회하고 엮어보기도 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AI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되어 있어야 되겠는데 그걸 사실 투자를 많이 해요. 그러면서 AI에 대한 백조 투자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한 가지만 예를 말씀드리고 제가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자료에는 조금 설명을 해드리기도 했는데 제가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경기도에서 정책 보좌관에서 1년 동안 했는데 그 사이에 챗GPT가 나왔어요. 그래서 뭐 하지? 막 찾아보니까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지자체는 쓸 수 있는 예산도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거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교황청 윤리 같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장애인하고 관련된 어떤 AI 프로젝트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사업을 하나 만들었는데 뭐냐면 발달장애인 친구들이 있잖아요. 이 발달장애인 친구들 중에서 그림 그리는데 관심 많은 친구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 중에 한 고등학생 정도 되는 또래의 친구들을 모아서 AI 교육을 했어요. AI 교육을 뭐랬냐면 그 친구들이 그림을 그리도록 일을 시킬 수 있는 AI 모델을 만들어요. 모델은 어차피 그런 것들을 많이 있고요. 그거를 이 친구들하고 잘 대화할 수 있게 UI라고 그러죠. 소통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그것만으로 부족해서 그 소통을 도와줄 수 있는 강사를 구했습니다. 이 강사는 미술 전공이면서 소프트웨어 교육도 해본 경력단절 여성이었습니다. 굉장히 당시로서는 귀한 그런 분이었는데 모셔가지고 한 6주 정도 교육을 시키고 교육의 결과로 그 친구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그림을 그리고 근데 그냥 애들이 그린 그림 같지가 않아요. 어쨌든 AI를 활용한 거거든요. 정말 좋은 그림. 옆에서 코치를 받아가면서 애들이 다 그려놓으니까 너무 훌륭해서 미대 교수님들을 모셔놓고 품평회도 하고 그 다음에 프린트를 해서 도청 로비에서 갤러리 만들어가지고 전시회를 했어요. 그랬는데 지금 너무나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부모님들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다. 내가 내 능력으로 뭔가 해내고 그걸 사람들이 와서 구경하고 내가 그 작업의 주인이 되는 거야.
보편적 AI 기본사의 개념을 보편적으로 넣어서 많은 사람이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 오늘 같은 그게 2023년 초였으니까 오늘 같은 강의를 여러분들께 하게 된 시작이었다는 생각이 제가 조금 시간을 길게 썼는데 이 정도까지 일단 말씀을 드리고 혹시 뭐 질문이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시고 혹시 어떠셨어요? 질문하셨어요? 네. 지금 현재 시상 2022년이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 이후 제가 기본소득 연구를 할 때 성남시장 하시고 의원이사 하실 때 많이 말씀 나눴는데 특히 혹시 그거 아세요? 경기도 연천의 청산면이라는 곳에서 농촌 기본소득을 4,000명대상으로 지금 5년간 지급하고 있거든요. 월 15만 원씩. 그 실험은 제가 설계했습니다. 설계하고 연구하다가 이제 이렇게 좀 옮겨와서 다른 현재 연구를 다른 팀에서 하고 있어서 처음에 설계했습니다. 네. 마이크를 드릴게요. 그냥 안녕하세요. 아까 그 기계 이름을 모르신다고 해갖고 제가 채찍한테 물어봤더니 스파이크 드라이빙 머신이랍니다. 그래서 채찍가 워낙 거짓말을 잘해서 전문 건설기계 용어 사전으로 찾아봤더니 그게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저는 이 AI 연구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정책을 설계하시는 분들이 윤리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심각성을 느끼고 연구하고 그 경각심을 좀 불러일으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물론 이제 그 선생님도 기후나 그 가톨릭의 윤리성 문제 지적을 하셨지만 사실 AI의 폐단을 가장 심각하게 겪은 것은 대한민국이거든요. 이미 그 유튜브의 알고리즘에 빠진 거기에 중독된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켜서 이렇게 참 지난 몇 달 동안 우리가 엄청난 고생을 했고 대한민국이 한번 혼돈에 빠졌었는데 지금 유튜브 시청 시간이 전 세계에서 한국이 압도적 1위라고 하잖아요. 1인당 평균 시청 시간이. 그러니까 맨날 똑같은 얘기, 똑같은 사람들 얘기 듣고 그거하고 웃고 박수 치고 대통령이 된 사람이 밤새 유튜브나 듣다 보니까 이꼴 된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이런 말들을 생각해야 돼요. 윌리엄 레거스킬이라는 미래학자가 어차피 인류는 범용 AI에 지배당할 것이다. 단지 마지막 희망이 있다면 그 AI를 개발하는 사람이 좀 더 선한 윤리식을 가진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게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꾸 AI 얘기하면 너무 긍정적인 측면들만 그냥 얘기들을 많이 하셔갖고 물론 이제 강사님이 그러셨다는 게 아니라 좀 더 그런 특히 AI의 폐단을 가장 많이 겪었던 대한민국에서는 정말 이거는 수도 없이 강조해도 좀 지나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근데 저는 일반 인공지능에 지배되는 일은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인간이 다만 인간이 지배하는 게 좋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 잘 AI를 활용하는 일단 근데 AI가 감정과 의식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 정도까지 발전할 수 있을까요? 이게 선생님 그게 진짜 중요한 질문이에요. 감정은 조금 다른 것 같고 의식이라는 거. 왜냐하면 의식이 뭔지 아세요? 의식 굉장히 힘들어요. 의식을 설명하는. 의식이 이게 우리만 헷갈리는 게 아니고요. 학자들도 의식이 뭔지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는 사람 아직 보지 못합니다. 의식이라는 건 내가 나임을 깨닫는 거잖아요.
그게 도대체 뭐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뭘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것도 아니고 기억하는 것도 아니고 행동하는 것도 아니고 표현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나임을 깨닫는 어떤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배워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신학적으로 설명을 그냥 하고요. 영혼 뭐 이렇게 종교적으로 설명하고. 근데 저는 좀 아까 그 육체 얘기를 좀 했었잖아요. 교황청에서 윤리 얘기하면서 결국 인간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윤리가 있고 그래서 책임을 지고 결정하고 이런 거 인간이 해야 된다고. 육체가 중요한 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AI는 절대 의식을 가질 수 없습니다. 자식을 인식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물론 이것에 다른 단계는 있을 수 있어요. 인간이 생물체를 합성해서 만들어서 그 생물체가 성장하고 그리고 자라나면서 학습을 하고 행동을 하고 이런 인간 같은 생명체를 인위적으로 합성해서 거기에 인공지능을 탑재를 한다고 하면 얘는 의식이 있다고 할 수도 있을 것도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AI가 갖고 있는 육체, 그러니까 로봇하고 인간하고는 너무 다르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로봇은 인간은 이거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종교적으로 반박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 뭐 반박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인간은 육체가 있으니까 의식이 있고 지능이 있다, 지성이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AI는 그게 아니에요. 로봇은 AI는 두뇌는 두뇌고 그 손과 팔다리는 팔다리인 거지 어디서부터 어디가 나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냥 조립한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간단합니다. 너무 중요한 질문이에요. 근데 그게 인간지능이라고 하는 거 AI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사상과 이념 자체가 없는 거 아니에요. 기계니까. 그리고 AI가 아무리 발달하고 발전한다 하더라도 사람이 입력한 만큼만 수행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쥐가 개발해서 자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을 능가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그 AI가 아무리 발달을 한다 하더라도 인간의 감정이나 이런 거는 도저히 가질 수 없는 것이고 인간이 지시하는 범위 내에서만 활동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게 그 인간성이 없는 과학의 발달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인류에게는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네, 이게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근데 이건 질문이 하나 있는데 아까 제 알파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알파고하고 그 사람하고 다르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우리가 마라톤을 하면은 한 사람은 뛰어서 가고 한 사람은 차를 타고 가면은 누가 이기겠어요? 근데 알파고는 기계잖아요. 그 기계하고 사람하고 기계하고 경쟁을 한다는 개념 자체가 경쟁이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상당히 들거든요. 그런 기존하고 인공지능하고 사람하고는 경쟁을 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근데 하여간 뭐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아니 말씀 듣고 보니까 진짜 저도 딱 깨달음을 얻었던 좌뇌리 같은 케이스가 보여드리고 케이스가 굉장히 이상한 케이스예요. 자동차가 나왔는데 사람하고 자동차하고 다르게 연결한 거 해주자 이런 거하고 비슷하다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이중주의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기계 계산기.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에서도 이런 거죠. 인공지능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로부터 추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 안에 있는 것은 맞지만 인간 중에서 가장 나은 사람이 퍼포먼스를 갖고 있을 수 있는 그러면 그거는 이제 범접할 수 없는 영역에 있는 모든 영역에서 그러니까 그 경쟁이라는 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하는 게 사실. 경쟁을 할 수 없게 뭘 만들든지 뭐를 만들어서 인공지능하고 사람하고는 경쟁을 못하도록 그리고 인공지능이 돈을 받으면 그
그 과정만큼 뭔가 그 인공지능 이용한 사람이 뭔가 내놓아야지 되는. 그럼 그걸 또 기본소득으로 활용하고 뭐 이런 저거를 그 스토리를 좀 만드는 게 오히려 바람직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드립니다. 저 오늘 참 재밌었습니다.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 생각에 사람의 감정도 이게 학습되는 겁니다. 육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뭐 알츠하이머에 걸려서 망각을 한다든지 또 그 의식은 무엇이냐 이 정리가 들어가 있고 또 하나는 인간성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독재, 학살, 그리고 수많은 전쟁, 거기에 뭐 전멸 그런 착한 이기적 유전자가 있다고 주장하는 그 견해학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인간성 자체에 대한 숭배 자체가 그것은 위험한 것이다. 그래서 이게 인간의 진화가 사람으로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과 물질, 사람과 또 사물, 사람과 사회가 상호 작용해서 이루어지듯이 인공지능하고 사람과는 동시적으로 진화할 것이다. 그래서 전체가 인공지능화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이제 제 생각은 인공지능의 지배로부터 어떻게 사람의 고유한 범위들, 휴먼 스케일을 보호받을 것인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인공지능으로 설계를 한다면 순환이라든지 계단이라든지 이것이 몸이 불편한 부분에 효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현 정부가 꼭 해결해야 될 것 뭐냐면 우리가 무슨 뭐 민원 서류 하나 하더라도 그 사업자 등록 올려야 되고요. 4대 그 보험 낸 거,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증명을 사람이 내거든. 근데 그것은 행정부가 그것을 확인해 주면 되는 거야. 그 수많은 엔터프리를 생성하는데 그것이 현 정부가 인공지능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밀차적인 민원 해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공진화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약간 겹치는 부분들이 상상되는 부분이에요. 강의는 참 재밌게 들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모든 분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기본 추상적인 지금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인 인공지능이라는 게 제일 궁금한 게 하나 있으니까 인공지능이라는 게 우리 기계에다가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 세계가 챗GPT처럼 걔는 인공지능이라기보다는 데이터셋을 갖고 얼마나 우리 질문한 거 분석을 빨리 하느냐. 근데 오류가 있어요. 그거는 중국이 지금 챗GPT처럼 만들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관련된 거를 질의를 하면은 이상하게 대답을 해요. 중국 방식으로.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인공지능이라는 게 데이터셋을 얼마나 어떻게 잘 가공하고 그거를 만드냐가 중요한 건데 제가 궁금한 거는 앞으로 인공지능이 창의성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게 궁금합니다. 창의성이 뭐라고 생각해요? 자, 저희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뭐 다 나오셨잖아요. 안 나오신 분들이 계실 거지만, 근데 우리가 배우는 지능이라는 게 창의성이에요. 예를 들어서 일을 배우는 거 우리가 그다음부터 일하는 거는 계속 배움으로써 진화가 되는 거거든요. 과연 우리가 그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영화를 보시면 로봇캅이나 이런 것들은 사람이 분해해가지고 기계에 심어가지고 이상적으로 사람처럼 행동하길 바라는 거잖아요. 최종 목표가 인공지능이 바로 그겁니다. 근데 그 창의성이라는 게 우리가 일을 가르쳐주면 일하는 걸 배워야 되는데 자체적으로 일을 자기가 창의를 갖고 터득하는 거죠. 그게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 인간이 아까 말씀하신 기계의 지배를 받을 수 있다는 좀 무서운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으로서는 그 걸음마당인데 여기 지금 아까 말씀하신 저 분야도 그래요. 음성 기반 AI 서비스 기후 정보로 한다. 그럼 저희 데이터 누가 생성했냐 이거죠.
저 데이터를 갖고 자동으로 얘가 생각하고 창의적인 기반을 갖고 AI라는 인공지능이라는 거를 누가 활용할 거고 누가 데이터셋을 갖고 저 데이터를 집어넣고 저거를 갖고 활용할 수 있냐 이거죠. 그리고 앞으로는 저런 AI 우리가 자꾸 AI에 했는데 원래는 이건 딥러닝이에요. 딥러닝을 갖고 기반을 AI 기반으로 우리가 바꾸는 거거든요. 이 데이터를 누가 우리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창의성을 가질 수 있느냐가 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는 자동으로 학습하고 자동으로 우리 인간보다 더 뛰어난 능력으로 모든 정보를 다 흡수하고 그러면은 인간을 지배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아직까지는 AI라는 게 우리가 너무 뜬구름 소리 많이 하거든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AI 뭐 100조를 한다. 그거 맞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혹시 보셨을지 모르지만 우리나라가 참 문제가 많은 건 뭐냐면요. 노무현 대통령 때는 전 세계에 한 7위까지 올라갔어요. IT가. 근데 이명박 대통령 때는 토목을 했기 때문에 IT 정보통신부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추락을 했는데 우리 현 시대에서 우리 지금 현 시대에서 보시면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요즘 대학을 어디 가시는 줄 아십니까? 의대를 많이 가려고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법대를 많이 가려고 하고 AI가 뭐를 기반으로 많이 이루어지는 한번 줄 아세요? 공대입니다. 공대. 우리나라 공대 출신들이 얼마나 천시를 갖고 있는지 아세요? 중국은 공대에 나왔다면 대단한 시진핑도 공대 나왔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공대 나온 사람들이 주요 정책을 협의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선생님 근데 처음에 말씀하신 창의성에 대해서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 이런 게 저는 계속 추상적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게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AI는 창의성을 가지고 우리를 지배하게 될까? 내지는 뭐 일반 인공지능이 나와서 모든 문제를 한 AI 모델이 다 해결하고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날이 올까라고 생각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런 거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뒤를 돌아서 생각해보면 자동차가 나오고 내연기관 나오고 자동차 나오고 비행기 나오고 이 순서가 필연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우연히 또는 뭐 어떤 히틀러라는 개인이 의지를 가지고 2차 세계대전을 바로 그 시점에 일으켜서 그 시점에 자동차 기술이 정말 중요한 기술이 되고 그 기술을 가지고 전쟁을 하고 그러면서 그 기술이 더 발달하고 했던 것이지. 그러니까 인간들이 의지를 가지고 어떤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기술이 발달하는 것이지. 그게 원래부터 그렇게 되기로 정해져 있던 건 아니에요. 일반 검용 인공지능이 대신돼 있고 모든 다 지배 받게 돼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것 같아요. 정확히 다른 것 같아요. 창의적인 인공지능이라는 거고 아까 말씀을 주신 게 딱 정확한데 우리가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의 문제입니다. 인간이 어떤 인공지능을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게 시간이 돼서 제가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더. 아, 네. 그러면 제가 여기까지 말씀 주시고 제가 조 소장님께 마무리 말씀. 그 말씀에 이제 인공지능도 인간의 지배하에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추론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요새 이제 그 인공지능 학자들이 좀 경고를 하는 것이 인공지능 자체가 스스로 진화해서 인간이 준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스스로 진화해서 그야말로 그 넘사벽의 어떤 새로운 걸 만들어서 인간 자체를 지배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경고도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 인공지능 개발을 내가 피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강의가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발전에 대한 고민인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라서 그랬고, 아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추적을 할 때 과연 앞선 국가들의
수준을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도 좀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은 이게 계속 발전해가지고 뭔가 우리가 인간을 지배하는 통제할 수 없게 될때 거기에서 제 생각을 말씀드려요. 운전하시잖아요.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 켜놓고 하시죠. 내비게이션 시키는 대로 하시죠. 시키는 대로 갔는데 길을 잘못 듣는 경우도 있어요. 지배받으신 거 아니에요? 내비게이션.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는데 차기 스태프는 거기서 계속 스패너를 돌리죠. 너트를 계속 조이잖아요. 그러면 기계에 지배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문제가. 지배라는 것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지배라고 하면 지금 이 수준의 지배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진 않죠. 내비게이션 끄면 되고 회사는 그만두면 되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보통 우리가 지배라고 말할 정도가 되려면 사실 정치적인 지배죠. 내가 어떤 것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할 수가 없는데 그거는 나를 옥죄하는 제도적 제약이 있거든요. 제도적 제약이 물리적 제약까지 되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면 우리가 죄를 지은 감옥에 가잖아요. 그럼 물리적 제약이 있거든요. 지배받는 거죠. 그 법의 지배를 받는 거죠. 그런 정도가 될 거냐 기사가. 이런 질문을 저는 그렇게는 될 수 없고, 그것을 그렇게 될 수는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그런 정치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몇몇 사람들이 그 기술을 득점하고 그 기술을 활용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많은 사람들을 지배할 수 있게 놔두면 그렇게 될 거예요. 안 놔두면 됩니다. 민주주의가 그걸 막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은 그렇고요. 기술적인 의미, 그게 진짜 어려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GPT 같은 라지 랭귀지 모델, 거대 언어 모델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따라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미국하고 중국을 따라잡기가 어려운 게 물리적으로 너무 많은 인프라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러면 뭐 오픈 AI, 테슬라,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 구글 이런 회사들이 지금 한 해도 수십조 원씩, 한 회사당 수십조 원씩 투자를 해서 데이터 센터를 짓고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따라잡을 수 있냐도 중요한 질문이고, 따라잡아야 하느냐도 또 생각해봐야 돼. 그렇게까지 다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에 대략 우리 정부가 하고 있는 노력은 그들을 추월해서 1등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삼성전자가 하고 있는 걸 생각을 해보시면, 삼성전자는 반도체를 다 만들어서 성공하는 건 아니거든요. 삼성전자는 그 중에 아주 작은 영역인 메모리 반도체라는 것을 만듭니다. 하지만 그 분야에선 세계 1위고, 그렇지만 메모리 반도체라는 건 이걸 써주는 스마트폰과 컴퓨터와 그 여기에 맞는 CPU와 이런 것들이 없으면 이게 무용지물이에요. 그 가치 사슬 안에 있는 거죠. 안에 성공하는. 저는 그래서 이 챗GPT 같은 모델을 만드는데 우리 정부의 전략은, 지금 정부, 현 정부의 전략은 따라잡지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주권을 지킬 정도는 하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권 AI, 소버린 AI라는 말을 쓰는 거고, 만약에 그들이 미국하고 중국이 갑자기 적대국인데, 미국이 그럴 일 없어야 되지만 지금 그럴지도 모르니까 기술 끊어버린다라고 해도 우리가 우리 건 있다, 네이버든 카카오든 있다, 이 정도 하려고 하는 거고, 그거 말고 우리가 진짜 잘할 수 있는 거는 아까 중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조업에서 AI를 활용하는, 제조업에서 그동안에 사람들이 하고 있던 일을 그분들이 고령화돼서 은퇴를 하시고, 또 인구가 줄어서, 젊은 인구가 줄어서 노동시장에 들어올 사람들이 줄어들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제조업 노하우를 로봇이 대체하는 거예요. 지금은 왔다 갔다 하는 1차원적인 로봇이 대부분이지만, 이게 더 고도화된 로봇으로 대부분 만나요. 그게 이제 AX라고 해서 제조업 AI 전환이라고 하고, 그게 이제 우리가 이거는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훨씬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일본하고 독일 정도가 이제 경쟁이 될 수 있는데 그들보다는 잘할 수 있습니다. 이제 AI 이 시간까지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굉장히 깊은 강의해 주신 유현재 소장님과 이현재 이사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이사장님 말씀 들으면서 약간
오랫동안 좀 궁금했었던 건데 제가 답을 모르는 얘기에 대해 실마리가 느껴지는데 저는 이제 우리 사람을 피조물의 하나라고 보는 편이거든요. 우리가 과연 새로운 피조물을 만든 건가 하는 생각을 요즘 AI 시대를 보면서 고민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피조물이라는 것도 이제 하나의 새로운 생명을 우리가 탄생시켰나? 그러면 생명이란 뭘까? 이런 고민이 이제 쭉 이어지는데 오늘 아까 그 바티칸 말씀 통해서 주신 뜻으로 제가 느낄 때는 영혼이 깃든 육체가 생명이 아닌가. 그러면 아마 인공지능이라는 건 결국은 원장내 유기물을 바탕으로 해서 나올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 아마 그쪽으로 연구들이 더 몰리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보통 기계 생명보다 이제 일종의 키메라 같은 쪽으로 연구가 더 아마 돈이 더 많이 모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저희 연구소는 많이 오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사회의 자유와 평등뿐만 아니라 연대 정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정책 기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AI 시대를 오늘 논의한 거는 이런 AI가 우리나라의 그 사회적 연대를 좀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모두를 위한 AI가 우리가 가야 될 목표가 아닌가 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가장 사회적 목소리를 분명하게 내고 계신 유원재 이사장님을 모셨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평소에 좀 고민하던 말씀 좀 들으셨는데 특히 자제분들 밑에 우리 이제는 뭐 외우자 이런 얘기는 이제 하면 안 되는 거 이제 아실 거예요.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삶을 아니면 세상을 바라보아 나갈 건가 그런 고민을 이런 강의를 통해서 좀 꾸준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항상 뒤풀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끝나면 간단하게 맥주 한잔 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까지 고맙습니다. 우리 기념 사진 한 장 찍는데요. 이게 자막이 있습니까? 아니 이거 편집막이 있어요? 저희가 따로 편집막이 없어서 배정아주가 이 앞쪽으로 나오셔서 편하게 하세요. 저기 그냥 나가시면 안 돼요. 어떤 자리세요? 이거로 지금 이렇게 나와야지. 필요하시면 앞으로 이동해 주세요. 앞으로 와주시죠.